상장사 실적이 충격적이라. 이대로면 최악 침체가 온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요,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2년 기준입니다. 상장사 중 좀비 기업 수 411곳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사라고 이야기하면요, 모름지기 외부 감사를 받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가 건실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기업이 23,273곳이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말입니다, 상장사 이러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니 잘 나가는 회사가 상장을 하지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장사 중에 말입니다, 좀비 기업이 411곳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역대 최대면 기업이 좀비 기업, 그러니까 3년 동안 말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이자를 못 벌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이대로면 최악 침체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지표를 나열해 보면요, 외환위기 때도 말입니다 255곳밖에 안 됐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322곳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411곳이라는 숫자는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나 나빴어? 아니 벌어서 3년 동안 이자를 못 갚은 기업이 이렇게 많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많고 금융위기 때보다 많단 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411곳이면요 상장사 말입니다. 상장사 10곳 중에 2곳이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는 거예요. 10곳 중에 2곳. 자 여러분, 제가 최악의 침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사가 잘 나가는 곳이잖아요. 이 잘 나가는 곳이 쉽게 말하면요, 벌어서 이자를 못 내면 일자리를 만들까요? 일자리 못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2만 개 넘는 그 외부 감사 기업 말입니다. 여기도 일자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만들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덜해요. 소비를 덜하면 최악의 침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침체.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요. 더 심각한 것은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을 보면요, 여러분, 야 이게 뭔가 싶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7.35배였습니다. 7.35배라는 것은 이자 비용보다가요 7배, 7.35배가 많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영업이익은 735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2년으로 오면서 이거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이 1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은 5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23,273곳에서 말입니다.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전체 좀비 기업 비중도 말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는요 3,017곳,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13%, 3,017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이상으로 만약에 만들면요, 이것은요 수치가 훅 올라갑니다. 심각할 만큼 훅 올라가요. 뭐 1년 이상이야 그 다음에 흑자를 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3년 이상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란 좀비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채 갚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기업 부채라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보세요. 기업 부채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2,590조입니다. 2017년 대비해 보면 52.5%가 늘어났습니다. 1,698조 6천억 원이 891조 4천억 원이 늘어서 2,590조까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은 최악의 상태가 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자 내니라고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고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약하게 써서 최악의 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부채 폭발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부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 부채 전체가 늘어나는 걸 보면 2022년 기준으로 4,833조 천억 원입니다. 기업 부채가 3억 원입니다. 3조입니다. 2,573조 2022년 기준으로. 이것은 말입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이고요. 앞에서 제가 가격이 좀 털리는 것은 2,590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입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또 어떡합니까? 가계부채가 2,260조 천억 원입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 가계신용이 1,863조까지 늘어나더니 말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하니까 2,260조 천억 원. 이대로면 최악의 침체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부채 폭발로 인한 저는 금융 충격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부채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채라는 게요. 한 곳에서만 빌렸을 때는 그래 부채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곳이 되고요. 세 곳이 되면 뭐지? 다중채무자는요. 상황이 절박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면서 부채가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빌려줘. 이러면 이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1금융권은 그렇게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2금융권 가거든요. 2금융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 많이 받죠. 빌려는 줄게. 담보 제공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빌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2금융권에서도 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카드를 쓰거든가 대부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카드를 쓰겠죠. 카드 론을 쓴다든가 카드 리볼빙을 쓴다든가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1금융권, 2금융권 카드 론에서 이게 다중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세 곳이 넘으면 다중채무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중채무자 비율이 말입니다. 전체 차주 중에서 1분기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예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6.3%예요. 부채 폭발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채 폭발은 지금 이대로라면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야지 기업도 좋아지고 가게도 좋아지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상장기업의 좀비기업 수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경제가 앞으로 계속 나빠졌을 때 여러분 경제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지 않다. 충격이라는 게 순식간에 다가온다.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장기 침체, 여기에는 장사 없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장기 침체는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많으면 그나마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겹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기 침체는요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빚을 갚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빚을 갚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저는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어떤 상황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일자리를 무조건 가지셔야 된다. 그게 많은 월급을 주든 적은 월급을 주든 일자리를 가지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현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기 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